제43회 제갈량은 강동의 모사들과 설전을 벌이고 노숙은 뭇사람의 공론을 힘써 물리치다. 노숙과 공명은 현덕과 유기에게 하직을 고하고 배에 올라 시상군을 바라고 온다. 두 사람이 배 안에서 일을 의논하는데 노숙이 공명을 보고서 당부했다. 선생이 손장군을 뵙거든 절대로 조조에게 군사가 많고 장수가 많다는 말씀일랑 하지 마십시오. 구태여 자경이 당부를 아니하시더라도 저에게 요량이 있소이다. 어느덧 배가 강 언덕에 닿자 노숙은 공명을 관역으로 인도해 잠시 쉬게 하고 자기는 먼저 손권을 보러 들어갔다. 이때 손권은 마침 문관과 무장들을 당상에 모아놓고 일을 의논하던 중이었는데 노숙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급히 불러들여서 물었다. 자경이 몸소 강화로 가서 허실 날아보니까 어떠합니까? 손권은 조조가 보내온 경문을 내어 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어제 조조가 사자에게 이 글을 주어서 우리에게로 보내왔소. 내가 사자는 먼저 돌려보내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의논하던 중인데 아직 의논을 정하지 못하고 있소. 노숙이 조조에게서 온 경문을 받아서 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내가 근자에 천자의 칙지를 받들어 무도한 무리를 침해 정기가 한번 남쪽을 가리키자 유종은 손을 묶고 항복하고 형양의 백성들은 소문을 듣자 모두 귀순한지라. 이제 웅병 100만 명과 상장 1000명을 거느리고 장군과 더불어 강화에 모여서 함께 유비를 치고 같이 땅을 나누어 좋은 정의를 맺으려 하니 행여나 형세를 관망하려 말고 속히 회답을 내리시라. 노숙이 보고 나서 물었다. 주공의 존의는 어떠하십니까? 아직 일정한 주견이 없소. 장소가 나서며 말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의 이름을 빌려 사방을 치니 이를 거역하면 1000명에 순하지 못하고 또한 주공의 처지로 보아서 가히 조조를 막을 수 있을 때는 장강인데 조조가 이미 형주를 얻어서 장강의 험지를 우리와 함께 차지했으니 형세가 대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차라리 항복해 아주 안전한 계책으로 삼으시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좌중의 여러 모사가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자포의 말씀이 바로 천의에 맞는다고 하겠소이다. 손권이 생각에 잠겨서 말이 없는데 장소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주공은 공연히 의심하십니다. 만일 조조에게 항복하신다면 동호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강남 육군을 가히 보존할 수 있사옵니다. 손권은 머리를 숙이고 잠자코 있다. 조금 지나서 손권이 옷을 갈아입으러 일어나자 노숙은 곧 손권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손권은 노숙의 마음을 알고 즉시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경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여러 사람이 한 말이 죄다 장군을 크게 그르칩니다. 그 사람들은 조조에게 가히 항복할 수 있지만 오직 장군께서만은 결코 조조에게 항복하셔서는 아니 되오리다. 대체 그것은 어째서 하시는 말씀이요? 만일 숙의 무리가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숙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고 벼슬을 해도 자사나 군수 자리는 잃지 않겠지만 장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신다면 대체 돌아갈 곳이 어디십니까? 거기에 자기는 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요. 출입에 술에는 불과 한 채, 말은 불과 한 필, 또 종자는 겨우 2~5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일국의 주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은 다들 자기를 위한 것이라 결코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부디 장군께서는 빨리 대계를 정하도록 하십시오. 손권은 한숨 지었다. 여러 사람의 말은 나를 크게 실망시켰소.
홀로 자경이 내게 대계를 일러주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와 꼭 같소. 이는 바로 하늘이 자경을 내게 내려주신 것이오. 그러나 다만 조조가 새로이 원소의 군사를 수중에 넣고 근자에 또 형주 군사를 얻었음에 그 형세가 원체 커서 대적하기 어려울 것이 걱정이오. 이번에 제가 강화에 갔다가 제갈근의 아우 제갈량을 데리고 왔으니 한번 주공께서 친히 물어보시면 허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와룡 선생이 여기 왔소. 지금 관역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만나보지 못하겠고 내일 장하에 문무 관원들을 모아서 먼저 그에게 우리 강동의 인물들을 만나보게 한 연후에 당상으로 청에 올려서 함께 일을 의논합시다. 노숙은 명을 받고 물러나왔다. 그 이튿날 노숙은 관역으로 가서 공명을 보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제 우리 주공을 뵙거든 결코 조조에게 군사가 많다는 말씀일랑 하지 마십시오. 공명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스스로 임기응변하되 결코 이를 그르치지 않으리다. 노숙이 공명을 인도해 막하에 이르러 보니 벌써 장소와 고옹 등 문무관원 20여 명이 모두 큰 관에 넓은 띠로 의관을 청제하고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공명은 그들과 일일이 만나보며 성명을 통하고 인사를 마친 다음에 객석에 나가 앉았다. 장소 등이 보니 공명의 풍채가 뛰어나고 인품이 당당하다. 필시 이 사람이 유세하러 동으로 온 것이리라 짐작하고 장소가 먼저 나서서 말을 건넸다. 저는 강동의 한낱 보잘것없는 선비입니다마는 선생이 융중에 높이 누워 스스로 관중 아기에 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랜데 과연 이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는 평소에 제가 작게 비해본 것입니다. 근자의 들음에 유예주가 3번이나 선생의 초례로 찾아가서 다행히 선생을 얻자 마치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 같다 하고 곧 형양 땅을 자리 말듯 휩쓸어 취하려 했다던데 이제 하루아침에 조조에게 속했으니 이것은 대체 어찌된 일이옵니까? 공명이 속으로 장소는 손권수와의 첫째가는 모사이니 이 사람을 먼저 거꾸러뜨리지 않으면 무슨 수로 손권을 달래보랴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로서 보자면 형양의 땅을 취하기란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소이다. 그러나 우리 주인 유예주는 몸소 안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차마 종친의 기업을 뺏을 수 없어서 극력 사양하셨더니 어린아이 유종이 아첨하는 말을 듣고 몰래 항복해서 마침내 조조가 더욱 창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오. 지금 우리 주인께서 강하에 군사를 진치고 계시는 것은 따로 좋은 계책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귀공등이 등한시하실 바가 아니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선생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은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하고 계시다는데 관중으로 말하면 제완공을 도와서 제후들 가운데 패자가 되게 하고 천하를 한 번에 바로잡았으며 또한 아기는 미약한 연나라를 붙들어 세우고 제나라의 70여 성을 항복받았으니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인재들이라 하오리다. 선생으로 말씀하면 조류 속에서 다만 청풍명월이나 즐기시며 무릎을 그러안고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이제 유예주를 섬기게 되셨으니 마땅히 백성들을 위해서 이로운 것은 일으키고 해로운 것은 덜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도적들을 모두 쳐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예주가 선생을 얻기 전에는 오히려 천하를 횡행하며 성질을 운거했던 터라 이제 선생을 얻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며 삼척 동자들까지도 또한 말하기를 날랜 범에 날개가 돋쳤으니 장차 한실이 부응하고 조씨는 곧 멸하리라 했고 조정의 옛 신하와 산속에 숨은 선비들도 모두 눈을 비비고 기다리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장차 하늘을 덮은 구름을 헤치고 1월의 밝은 빛을 우러러보며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건져내고 천하를 반석 위에 올려 앉히는 것은 바야흐로 이때라고 했소이다. 그러한데 어찌해서 선생이 유예주에게 돌아가신 뒤에 조조의 군사가 한 번 나오자 곧 갑옷을 벗고 창을 내던지며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나서 위로는 능히 유표의 은혜에 보답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며 아래로는 능히 아비 없는 유종을 도와서 강토를 보존하게 하지 못하고 신야를 버리고 번성으로 달아나 당양에서 패하자 하구로 달려가서 마침내 일신을 용납할 땅조차 없게 되셨습니까? 이는 유예주가 선생을 얻은 뒤에 도리어 처음만도 못한 것이라 관중과 아기도 과연 이러했소이까? 내 우직한 말씀을 행여 허물하지는 마십시오. 공명은 듣고 나자 껄껄 웃고 말했다. 저 대붕이 한 번 날개쳐 만리를 날 때 그의 뜻을 어찌 묻새들이 알리까? 비유하자면 마치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우선 미음과 죽을 먹이고 유한 약을 써서 오장육부가 고르게 되고 형체가 점점 나아진 다음에 육식으로 보호하고 독한 약으로 다스리면 병균을 말끔하게 뽑아서 사람이 온전히 살아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기맥이 고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독한 약과 육식을 쓰면서 온전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참으로 어려운 것과 꼭 같소이다. 우리 유예주께서 전일에 연암에서 조조와 싸워 패하시고 유표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셨을 때 군사는 1000명이 못 되고 장수는 관우와 장비와 조은뿐이었으니 이것을 병으로 치면 더할 나위 없이 위중한 때였소이다. 또한 신야는 산 구석의 한낱 작은 현성으로서 백성은 희소하고 양식은 적으니 예주께서 잠시 이곳을 빌려서 몸을 붙이자는 것에 불과했지 정말로 앉아서 지켜보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옵니다. 대저, 병장기는 구비하지 못하고 성곽은 험구하지 못하며 군사는 훈련을 쌓지 못하고 양식을 이어대지 못하는 형편으로도 방망파에서는 불로 사르고 백하에서는 물을 써서 하후돈과 조인의 무리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니 관중과 아기가 군사를 쓴다 하더라도 아마 이에서 지나지는 못하오리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한 것은 실상 예주께서 알지 못하셨던 일이었고 또 어지러운 틈을 타서 같은 종친의 기업을 뺏으려고 하시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큰 인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양에서 패할 때를 말하더라도 예주의 덕을 사모하는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 것들의 손을 잡고서 따라 나서는 통에 차마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루에 10리씩 하면서 강릉을 취할 생각도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패하는 것을 달갑게 하셨으니 이것도 참으로 큰 인이라 하겠소이다. 본래 적은 수는 많은 수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요 승패란 병가지 상사라 옛적에 고황제께서 항우에게 여러 번 패하셨으나 해하 한 번 싸움에 공을 이루셨으니 이는 한신이 좋은 계책을 쓰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저, 한신이 오랫동안 고황제를 섬겨왔어도 언제나 이긴 것은 아닙니다. 무릇 국가의 대계와 사직의 안위는 이를 주장해서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그저 입담이나 자랑하는 무리가 헛된 명예로 사람을 속이며 앉아 의논하고 서서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상 임기응변하는 데는 백에 하나도 능한 것이 없어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장소는 단 한마디도 대꾸를 못한다. 이때 문득 좌중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지금 조공이 원대한 뜻을 품고 100만 명의 군사와 1000명의 장수를 통솔하고 와서 강화를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데 공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어서 공명이 보니 우번이다. 조조가 원소 수하의 개미떼 같은 군사들을 걷어들이고 유표 수하의 오합지졸들을 주워 모은 것이니
비록 수백만 명이라 할지라도 좋게 두려울 것이 없소이다. 라고 공명이 말하자 우번은 냉소하며 말했다. 당양에서 패하고 하구까지 도망쳐와 구구스럽게 남에게 구원을 청하러 오면서도 오히려 입으로는 두렵지 않다고 말을 하니 이야말로 힛떠온 수작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로군. 유예주께서 수천 명 이니의 군사들로 무슨 수로 수백만 명의 잔포한 무리를 대적하시리까? 잠시 물러나서 하구를 지키는 것은 오직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옵니다. 그런데 강동은 군사가 정예하고 양식이 넉넉할 뿐더러 또한 장강의 허무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 주군에게 무릎을 꿇고 도적에게 항복하게 권하는군요. 이건 천하의 비웃음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논한다면 유예주께서는 참으로 조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으리다. 우번이 아무 대꾸도 못하는데 이때 좌중에 또 한 사람이 공명은 소진과 장의의 구변을 본받아서 동호를 꼬이러 왔습니까? 하고 묻는다. 눈을 들어보니 보즐이다. 보자사는 다만 소진 장의를 한낱 변서로만 알았지 소진과 장의가 또한 호거림을 모르고 계시오. 소진은 육국의 승상 인수를 찾고 장의는 2번이나 진나라의 정승이 되었으나 이들은 나라를 떠맨 인물들이라 결코 강한 자를 두려워하며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칼을 무서워하며 떠는 무리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군은 조조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그만 겁이 나서 항복하기를 청하는 주제에 감히 소진 장의를 비웃으신단 말씀이오. 보즐이 무견히 말이 없는데 문득 한 사람이 공명은 대체 조조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공명이 보니 설종이다. 조조는 나라의 역척인데 새삼스럽게 물을 것이 무엇이오? 공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한조가 오늘에 이르러 천수가 거의 다 했고 이제 조공이 천하 3분의 2를 차지해서 인심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간 터에 유예주가 천실 날지 못하고 억지로 그와 다투려고 하니 이는 마치 알을 가지고 돌을 치는 격이라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공명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대체 설경무는 어떻게 이같이 아비도 없고 인군도 없는 말을 하시오? 사람이 천지간에 태어남에 충효로서 출세하는 근본을 삼는 법이라 공이 이미 한시 신하가 된즉 신하된 도리에 어긋난 사람을 보면 마땅히 함께 죽여 없애기를 맹세함이 도리일 것이오. 본래 조조는 조상 때부터 한실의 녹을 먹어왔건만 이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찬역할 마음을 품고 있으니 천하가 다 함께 통분에 맞지 않는 터요. 그러한데 이제 공은 이를 천수로 돌리고 있으니 참으로 아비도 없고 인군도 없는 사람이라 좋게 더불어 논할 수 없으니 부디 다시는 그런 말씀을 마시오. 설종이 그만 만면에 부끄러움을 띠고 다시 아무 대꾸도 못하는데 좌중에 또 한 사람이 선뜻 나서며 조조가 비록 천자를 옆에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나 오히려 상국 조참의 후손인데 유예주는 비록 중산 정왕의 후예라 이르지만 이를 상고할 길이 없고 다만 돗자리 치고 미투리 팔던 사람인 것만 확실할 뿐이니 무슨 수로 조조와 맞서본단 말씀이요. 라고 하기에 보니 육적이다. 공명은 허허 웃었다. 공은 바로 원술의 앞에서 귤을 품던 육랑이 아니시오. 바라건대 거기 편히 앉아서 내 한 말씀을 들어보오. 조조가 이미 조상국의 후예라면 대대로 한실 신하인데 이제 방자하게도 권세를 희롱하여 임금을 기만하니 이는 비단 임금을 능모할 뿐이 아니라 제 조상을 멸시하는 것이오. 한실 어지럽게 하는 신하일 뿐 아니라 또한 조씨 집안의 불효자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유예주로 말씀하면 당당한 한실 종친으로서 금상 황제께서 종족 세보를 보고 벼슬을 내리셨는데 어찌 상고할 길이 없다고 하시오. 더구나 고황제께서는
일개 정장으로부터 몸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천하를 얻으신 터이니 자리를 치고 신을 판 것이 무슨 욕될 일이란 말씀이요. 공은 어린아이의 소견이라 좋기 높은 선비들과 더불어 한자리에서 말씀하기 부족하오. 육적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좌중에 한 사람이 홀연 또 나서며 공명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억지투성이라 이치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정당한 언론이라고 할 수 없으니 구태여 다시 말씀 안 하거니와 다만 내 한 가지만 묻겠는데 대체 공명은 무슨 경전을 닦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걸 보니 엄준이다. 옛 사람들의 책이나 뒤적이며 글귀나 따고 앉은 것은 속세에 썩은 선비들이 하는 일이니 그러한 무리가 무슨 수로 나라를 일으키고 큰 일을 정해보리까. 옛적에 신땅에서 밭을 갈던 이윤과 위수에서 낚시질 하던 자암이여 장량, 진평 등과 등우, 경감 같은 사람들이 모두 천하를 바로잡아 세울 재주를 가지고 있었건만 과연 그들이 평생에 어떤 경전을 닦았는지는 모르겠으니 어찌 서생들을 본떠서 구구스럽게 붓대를 잡고 앉아 공연한 의론이나 캐며 필목을 희롱할 일이겠소. 엄주는 그만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을 못했다. 이때 문득 또 한 사람이 언성을 높여서 공이 큰 소리는 잘 아시지만 아마도 실제 학문은 없을성 싶으니 선비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꼭 좋을까 보이다 하고 말했다. 보니 그는 곧 연암 출신의 정덕추이다. 선비에도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소이다. 군자 선비로 말하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정도를 지키고 사악한 것을 미워하여 그 은택이 당세에 미치고 이름이 후세에 남을 수 있도록 힘을 쓰지만 소인 선비로 말하면 오직 글귀를 다듬는 데만 힘을 쓰며 문필에만 공을 들여 젊어서는 부를 짓고 늙어서는 경서를 파고들어 비록 붓끝으로는 천원만원을 끄적거려 놓아도 실상 흉중에는 단 한 가지의 계책도 없소. 저 양웅 같은 사람을 보십시다. 그는 문장으로 이름을 천하에 날렸으나 몸을 굽혀 왕망을 섬기다가 마침내는 다락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한 신세를 면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소인 선비인지라. 비록 하루에 글을 10,000구절씩 지어내더라도 무슨 취할 것이 있단 말씀이요. 장덕추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여러 사람은 공명의 응답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보고 모두 낯빛이 변했다. 이때 좌중의 장훈과 낙통 두 사람이 또한 논란하려는데 문득 한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더니 소리를 가다듬어 말한다. 공명은 당세의 기재인데 제군이 입을 놀려 힐난만 하려더니 이는 결코 객을 공경하는 예의가 아니오. 이제 조조의 대군이 경계에 임해 있건만 적을 물리칠 계책은 생각해보려 않고 부질없이 말다툼만 하고 계신단 말이오.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 그는 곧 영릉 사람으로 성은 황이요 이름은 개, 자는 공복이라. 이때 동호에 군량관으로 있었다. 황계가 공명을 보고 말했다. 내가 들음에 말을 많이 해서 이로움을 보는 것이 오히려 잠잠하게 말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은 그 금옥 같은 논설로서 우리 주공을 위해 말씀하려고는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과 변론만 하고 계십니까? 제군이 지금 판국이 어찌됨을 모르고 말다툼을 걸어대니 내 자연 응대 안 할 수가 없었소이다. 이에 황계는 노숙과 함께 공명을 인도해 안으로 들어왔다. 막 중문을 들어서려는데 마침 안에서 나오는 제갈근을 만나 공명이 인사하니 제갈근이 물었다. 내가 강동에 왔으면서 어찌 나를 보러 오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유예주를 섬기고 있으니 응당 공사를 먼저 하고 사사는 뒤에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감히 찾아뵙지 못한 것이니 형님은 통촉해 주십시오.
그럼 오후를 뵙고 나거든 내게로 오너라. 제갈근이 말을 마치자 밖으로 나갔다. 이때 노숙이 다시 한번 아까 내가 당부한 말씀을 행여 잊지 마십시오 하고 말해서 공명은 고개를 끄덕여 응낙했다. 공명이 인도를 받아서 대청 아래 이르자 손권은 섬돌 아래로 내려와서 그를 정중히 맞아 올렸다. 피차 예를 마치자 손권이 공명에게 자리를 줘서 앉게 하니 문무 관원들은 두 줄로 나뉘어 좌우에 늘어서고 노숙은 바로 공명 곁에 붙어서서 오직 그가 이야기하는 것만 지켜봤다. 공명이 현덕의 뜻을 전하고 나서 가만히 손권을 살펴보니 눈동자는 푸르고 수염은 붉은데 상무가 당당하다. 공명은 속으로 이 사람의 상무가 범상하지 않으니 오직 격동은 시킬지언정 달랠 수는 없을 것이다. 제 편에서 묻기를 기다려서 내 한번 말로써 격동을 시켜보리라 하고 생각했다. 차를 권하고 나서 손권이 입을 열어 말했다. 조카의 재덕에 대해서는 자경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처럼 만나 뵈었으니 부디 가르침을 내리십시오. 제가 재주가 적고 배운 것이 없어서 모처럼 물으시는 바를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두렵소이다. 공명은 겸손하게 사양했다. 조카가 근자의 신야에서 유예주를 도와 조조와 싸워보셨으니 필시 저들 군사의 허실을 자세히 아시겠지요. 유예주께서 군사는 많지 않고 장수는 적은데다 겸하여 신야가 성이 작고 군량이 없으니 무슨 수로 조조와 겨뤄보겠습니까? 대체 조조의 군사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마군, 보군, 수군이 대략 100여만 명이 됩니다. 그게 거짓이나 아니시오? 거짓이 아닙니다. 조조가 연주에 있을 때 이미 청주군사 20만 명을 거느렸었는데 원소를 쳐서 또 5, 60만 명을 얻었으며 중원에서 새로 초모한 군사가 3, 40만 명인데다 이번에 다시 형주 군사 2, 30만 명을 얻었으니 이렇게 따져보면 150만 명보다 적지는 않사옵니다. 제가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강동 선비들이 놀랄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노숙이 곁에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공명에게 눈짓했으나 공명은 못 본 채 할 뿐이다. 조조 수하에 장수들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지모가 넉넉한 모사들과 싸움 경력이 많은 장수가 어찌 1, 2천명만 되겠습니까? 지금 조조가 형과 초지방들을 다 평정했는데 다시 또 도모하는 바가 있을까요? 조조가 지금 강변에 영체를 세우고 전선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동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또 어느 곳을 취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손권은 한마디 더 물었다. 과연 조조에게 우리 강동을 삼켜보려는 뜻이 있다면 대체 싸워야 할 것인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조카는 한번 나를 위해서 결단해 주시지요. 제가 한마디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장군께서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디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접대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을 때 돌아가신 장군께서는 강동에서 일어나시고 유예주는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수습해서 조조와 함께 천하를 다투셨습니다. 이제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각지를 대략 평정했는데 근자에 또 새로 형주를 깨뜨려서 위명을 천하에 떨쳤으니 서록 영웅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군사를 써볼 땅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므로 유예주께서 몸을 피해 이곳에 이르신 것입니다. 원컨대 장군은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잘 조처하십시오. 만일에 오와 월의 군사를 거느리시고 중원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조조와 관계를 끊는 게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지 못하시다면 여러 모사의 의논대로 곧 군사를 파하시고 북면해
조조를 섬기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손권이 미처 대답을 못하는데 공명은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장군께서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며 실상 속으로는 의욕을 품고 계시는 듯한데 사세가 급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화가 당장에 이를 것입니다. 손권이 마침내 입을 열어 물었다. 참으로 조카의 말씀과 같다면 어찌하여 유예주는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으십니까? 옛적의 전횡은 제 나라의 장사에 지나지 않았건만 오히려 의를 지켜서 욕을 보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 유예주는 한실 종친으로서 그 영특하신 재주가 세상을 덮어 모든 사람이 우러러 경무하는 바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 천수로 돌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어찌 몸을 굽혀 남의 밑에서 구구스럽게 지내시겠습니까? 손권은 저도 모르게 발연변색해서 옷을 떨치고 벌떡 일어나 후당으로 들어갔다. 이 통에 모든 사람은 다 웃고 흩어졌다. 노숙이 공명을 보고 선생은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오. 다행히 우리 주공께서 도량이 넓으심으로 면대해서 책망은 안 하셨지만 선생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 주공을 멸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책망한다. 공명이 얼굴을 쳐들고 웃는다. 어째서 그처럼 도량이 좁으신고? 실상은 조조를 깨뜨릴 좋은 계책이 내게 있소이다. 그러나 묻지 않기에 나도 말씀을 안 했을 뿐이지요. 노숙이 이 말을 듣고 반색한다. 과연 좋은 계책이 있으시다면 제가 곧 주공께 말씀을 여쭙고 다시 가르침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조 100만 명의 무리를 개미떼같이 하는 터입니다. 내가 손만 한번 들면 저들이 다 가루가 되고 맙니다. 노숙은 손권을 보러 후당으로 들어갔다. 이때 손권은 노기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 노숙을 돌아보며 공명이 나를 너무나 업신여기는군 하고 말한다. 노숙이 조용히 권했다. 실은 신도 역시 그 일로 공명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도리어 주공께서 도량이 좁으시다고 웃더군요. 그가 조조를 깨뜨릴 계책을 쉽사리 이야기하려고 안 하니 주공께서 몸소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권은 귀가 번쩍 뜨여 이제까지 노기를 띄었던 얼굴에 희색이 가득해 원래 공명이 좋은 꾀를 가지고 있으면서 짐진 말로써 나를 격동시켰던 것이오. 내가 일시 좁은 소견으로 하마터면 그만 대사를 그르칠 뻔했소. 하고 그 즉시 노숙과 함께 도로 나와서 공명을 청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손권이 공명을 향해 사죄했다. 아까는 조카의 위엄을 모독했습니다마는 부디 너무 탓하지 마시지요. 공명도 사죄했다. 제가 무례하게 말씀을 함부로 했습니다마는 바라옵건대 죄를 사해 주십시오. 손권은 공명을 후당으로 청해드려 술 대접을 했다. 술이 서너 순 돈 뒤에 손권이 먼저 제 생각을 말했다. 조조가 평생에 미워하는 사람이 여포, 유표, 원소, 원술, 그리고 유예주와 나였는데 이제 여러 영웅이 다 죽고 다만 유예주와 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라를 들어서 남의 통제를 받고 지낼 수는 도저히 없는 일입니다. 이미 결단했소이다. 지금 유예주가 아니고는 조조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다만 예주께서 갓 패하신 끝에 무슨 수로 이 어려움을 당해내시겠습니까? 예주께서 비록 이번에 패하셨다고는 하지만 관원장이 아직도 정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유기가 거느린 강하 군사가 또한 적어도 10,000명은 됩니다. 조조의 군사는 멀리서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근자에 또 예주의 뒤를 쫓을 때도 경기로서 하룻낮 하룻밤에 300리를 달렸다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강노 지말이 노호를 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북방 사람들이 본래 수전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번에 형주 백성들로서
조조에게 붙은 자들은 사세가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의 본심에서 나온 일은 아니니 이제 장군께서 참으로 유예주와 동심 협력만 하신다면 반드시 조조의 군사를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조조의 군사가 패하고 보면 반드시 북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 형주와 동호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솥발의 형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패의 기틀은 바로 오늘에 있으니 장군께서 짐작해 하십시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선생의 말씀은 내 답답하던 가슴을 탁 트여주셨습니다. 내 이미 뜻을 결단했으니 다시 의심을 마시오. 직일로 군사를 일으켜서 함께 조조 칠 일을 상의하도록 하오리다. 하고 노숙에게 분부해 이 뜻을 모든 문무 관원에게 알리는 한편 공명을 관역으로 내보내서 편히 쉬게 했다. 이때 장소는 손권이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 것을 알자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이는 주공께서 공명의 계책에 떨어지신 것이오. 하고 급히 손권에게 들어가 보았다. 장소가 저희는 주공께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조조와 싸우려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공께서는 스스로 원수와 비해서 어떠하십니까? 조조가 전에 군사는 많지 않고 장수가 적었는데도 오히려 한 번 북을 쳐서 원수를 이겼는데 하물며 오늘 100만 대병을 거느리고 남으로 쳐내려오니 어떻게 그를 쉽게 대적한단 말씀입니까? 만약 제갈량의 말을 들으시고 망령대의 군사를 동하신다면 이는 소위 섭을 지고서 불을 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간하는 말에 손권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말이 없었다. 고옹이 또한 나서서 권했다. 유비가 조조에게 패한 까닭에 우리 강동 군사를 빌려서 조조에게 항거하려는 것인데 주공께서는 왜 그에게 이용당하신단 말입니까? 원컨대 자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손권은 생각에 잠긴 채 결단을 못했다. 장소 등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노숙이 들어와 본다. 방금 장자포 등이 또 들어와서 주공께 군사를 동하지 마시라고 권하며 극력 항복하기를 주장한 모양입니다마는 이는 모두 처자의 안전을 돌보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도모하는 계책이니 주공께서는 결코 듣지 마십시오. 그래도 손권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어서 노숙이 다시 권했다. 만약에 주공께서 의심을 품으시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다가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대사를 그르칠 것입니다. 형은 잠시 물러가 있으시오. 내 깊이 생각해 보리다. 노숙은 밖으로 물러나왔다. 그때 무장 중에는 혹 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문관들은 거의 모두가 항복하자는 사람들이어서 의론이 분분해 같지 않았다. 한편 손권은 내택에 들어가서도 주저해 결단을 못하고 불안 중에 있었다. 이때 오 국태 부인이 이 모양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침식을 답해야 하느냐? 지금 조조가 장강과 한수 사이에 군사를 진쳐놓고 장차 강남으로 내려오려 해서 문무 관원들에게 물어봤더니 항복하자는 자도 있고 싸우자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싸워보자니 우리 형세로 적의 대병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 두렵고 항복하자니 또한 조조가 어떻게 하겠는지 두려워서 이로 말미암아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언니가 임종시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오 국태 부인이 한마디 했다. 손권은 취했다가 술이 깨고 꿈을 꾸다 잠이 깬 듯 그 말을 생각해냈다. 국모가 임종시에 하신 말씀 생각하고 주랑을 끌어내어 공을 세우게 했구나. 필경, 그 말이란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